안녕하세요. 북한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알아보는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해주셨던 고영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탈북을 온 고영민입니다. 2018년도에 나오셔서 입국하신 건 몇 년도시죠? 네, 18년도에 나와가지고 2019년도 2월에 입국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죠? 아가씨 때는 간호사를 했고요. 출가를 가서는 저기 강산병원이라는 무산 강산병원이 있어요. 무산 강산병원에 다녔고 그러다가 애를 낳고 또 출판물 보급소라든가 그 길을 하다가 또 남산 사무소 내부 부원까지 하다가 탈북을 왔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 있었으니까요. 그 인터뷰 영상은 저희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삶을 사셨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모시고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사실 때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셨나요? 중급 수준에서 살았어요. 중간 정도 네. 생활하셨는데 그 정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물과 전기가 얼마나 북한 주민들한테 공급되나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전기라 하면 좀 드라마를 겪을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시계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전기라도 받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전기가 더 없었어요. 어느 해인가 수해가 난 다음부터는 아예 흥암 발전소까지 다 밀어가다 나니까 아예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못 사는 집들에서는 내가 중국 이 배터리 조차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먹는 기름을 이렇게 그 면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 그 구석기 시대 때 이렇게 그 등잔불을 이렇게 했던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사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 저희 같은 건 중급 수준이라 그래도 괜찮게 중국에서 오는 그 배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가 201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그 전에까지는 불을 그래도 마음대로 봤어요. 배전부에다가 중국 돈 100위안씩 주면 그래 그나마 그래도 그 담당 그 선로원들이 전기선을 연결해줘 가지고 전기선도 다 자체로 되니까 돈이 없는 집들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학교나 군부대나 이런 데 조금씩 전기가 그래도 그나마 오는데 그 전기를 조금씩 그래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는 미내 그 전기마저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전기를 다른 곳에 가는 전기를 끌어오신 건데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사실 그냥 뇌물을 줘서 하는 거죠. 예, 불법이죠. 완전 불법이라 항상 그 전기가 안 오면 또 그게 왜 안 왔냐고 또 그 전기선을 따라서 확인을 하게 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항시적으로 불안하게 전기도 진짜 불안하게 보고 자기 돈을 주고도 불안하게 보고. 그럼 물은 어땠나요? 수도는 잘 나왔습니까? 진짜 북한 사람들이 삶은 물과 전기가 진짜 사람들이 사는 데서 중요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솔직히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오면 이 초등학교, 인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물통을 들고 물 길러 진짜 몇 리씩 되는 두만강까지 물 길러 다니고 그 진짜 그 하나도 그 정화되지 않은 그 물을 길어다가 그대로 먹고 그걸 쓰고 밥에 먹고 생술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부터 계속 다 안 되던 건가요? 아니면 어느 때부터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는 공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일성이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물이 그래도 나왔고 전기라도 봤어요. 김정일이 때부터는 아예 그 전기마저도 끊기고 물도 나오고 보면 한두 시간 나오다가는 그 압이 높지 못하니까 물도 오다가 옆집은 나오는데 우리 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진짜 물도 간신히 그 정말
쪽쪽쪽쪽 이렇게 나오는 걸 겨우 받아가지고 먹고 그 맛을 안 되면 도망강에가 길어오고 아예 웅댕이 물을 가 길어오고 지금도 아마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물 길러 다니던 그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됐나요? 전철역으로 말하면 한 개 정거장 사이예요. 30-40분 정도 30, 40분 걸어가고 조금 먼 데는 거의 1시간 정도 걸어서라도 가서 물 길어오는 거예요. 그걸 매일 가서 길어온다고 하셨는데 이거 한 번 길어오면 되나요? 아니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한 번 길어가지고는 그 하루의 그 일상을 충족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 3번은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침 직전에는 어른들이 가 길어오고 애들까지 다 같이 온 가족이 가서 아빠까지 가서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길어다 놓고 어른들은 출근하는 그 아빠는 출근해야 되고 엄마는 시장에 나가야 그 가족이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한 2번 더 길어오는 거예요. 그 오전에 못 길어오면 점심이라도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점심이라도 와가지고 한 번 길어다 놔야 저녁에 엄마가 들어와 밥을 하는 거예요. 또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닐 텐데. 네. 물이 한 하루만 더 두면 물에 떴던 그 뭐 찌꺼기들 그다음에 거기에 날아다니던 먼지들이 다 깔아앉잖아요. 깔아앉는 게 거의 못해도 2cm 두께는 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에 고단함이나 복잡함이 참 많을 텐데 특히 북한에서는 급여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소에 어디든 들어가서 일하게 하는데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지요. 화학 공장에서 비누를 생산해야 되는데 비누를 생산하는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 생산이 안 되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생활비를 못 주는 거예요. 비누 생산품의 어느 한 부분이 무슨 이렇게 양재물이라는 게 조금 있다면 그걸 다 솔곰솔곰 채다가 제 집에서 자체를 비누 만들어 쓰지 않으면 그걸 또 팔아다가 자체를 못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 팔아서 또 그 비누를 대신 사서 쓰지 않으면 그러면서 또 사회 전반에 뇌물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 입이라도 막아야지 하고 웅당하게 그 뇌물이 가서 그 사람한테 전달돼가지고 내 신변, 내 안전, 내 생활을 위해서 뇌물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내가 회사 나가면 내 필요한 월급이 들어오니까 웅당하게 회사는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회사 나가서 내일만 조금만 잘하면 내가 굳이 뇌물이 왔다 갈 일이 없는 거죠. 북한에 계실 때는 뇌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예. 거군요. 예. 북한에서는 당연하게 뇌물을 구해야만이 내가 편안하게 살고 또 내한테 돈이 조금만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야, 잔데서는 뭔가 내한테 올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을 좀 잘 봐줘야 되겠다는 이런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통됐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전반 다 흐름이에요. 뇌물이 당연시되고 뇌물이 네. 있어야만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또 있었죠. 화폐 개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화폐 개혁을 하는데 화폐 개혁이 돈을 다 바꿔주진 않아요. 내한테 돈이 무슨 5천만 원이 있었다. 거기서 규정이 정령이 내려와요. 모든 사람에게 돈이 얼마 있으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바꿔준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못 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생활이 다 공평하게 만든다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내한테 옛날부터 장사를 해서 꼭 쥐고 있던 돈이 있어요. 있는데 나라에서 바꿔준 거는 3분의 1도 안 되게 바꿔줬죠. 나머지 돈 어떻게 하겠어요? 못 쓰는데. 그럼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돈 가격이. 그럼 이 사람은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화폐 개혁 때문에 네. 자살한 사람들이. 화폐 개혁 때문에 진짜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예, 다 같아졌으니까. 아, 너도 1,000원 있고 나도 1,000원 있다. 이렇게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좀 어깨가 올라갔댔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다 같지 않으니까 자기 생활 방식이 다 들리니까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즉각 일어서고 주저앉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저앉아서 지금도
빈과 부의 차이가 이 생기는 게 사람들 다 머릿속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폐 개혁하고 똑같이 네, 공정히 똑같이 만들어도 만들어놨어도 다시 또 이렇게 네. 생기는군요. 네. 그럼 주변에서 혹시 해외 노동을 나가는 사람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병원 다닐 때 저희 병원 다니던 그 학교 친구 신랑이 리비아에 갔어요. 리비아에 가서 그때 10년을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병으로 해서 그분이 2차 사망됐어요. 솔직히 갈 때는 너희들이 거기 가서 3년만 견디고 오면 평양에 집을 준다, 뭘 준다 이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나라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해외로 일시키려 보내는구나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해외 나가서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돈을 그래도 벌었을 거잖아요. 그게 네. 다 정부에서 자기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몇 푼밖에 안 지어진 거죠. 그리고 평양에 집을 준다, 어진다 한 거는 다 그저 그나마 없어지고. 소련이랑 가서 너무 일이 안 되니까 다 정법으로 달아나고 고향에는 온 사람은 몇 명 못 봤어요. 러시아에서 다 예, 어떻게든 도망가서 정착해서 예. 하시고 우상화 문제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화재나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집에서 챙겨 나와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교육을 해주나요? 저희야 당연히 김일성 삼부자 초상화를 먼저 안고 나와야 저 집은 충성심이 넣고 완전히 이런 걸로 되지. 그 초상화를 태웠다? 역적으로 진짜 그 비판 대상도 그런 비판 대상이 없어요. 실제 초상화를 잘못 지켰다고. 저희 집도 한번 화재가 났는데 저 초상화를 꺼내야 된다 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 연기에 초상화 꺼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다 그나마 옆집 거지 타고 저희 집 거지는 안 탔으니까 그게 다행히도 넘어갔지. 그 불이 났으면 저 초상화도 못 꺼내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럼 초상화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먼저 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의 물건을 먼저 빼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초상화를 꺼내야 내 집 물건을 꺼낸다는 오직 그런 세뇌의 사상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받았으니까 그걸 상상도 못 해봐요. 그럼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했던 사례가 있나요? 네, 군인들도 그때 구호나무 제가 병원 다닐 때 군인들이 입원했댔어요. 다 돼가지고 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호나무를 구하겠다고 그 구호나무를 다 군인들이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그 감싸 안아가지고 구호나무를 거기 불에 타지 말라고 그 감싸 안고 자기들은 차리 뚝뚝 익어서 뛰어나가면서도 그 나무 한 대가 뭐라고 그 나무 한 대를 살리겠다고 수천 명, 수만 명 군인들이 그래요. 저희 병원에 아예 2층, 1층, 3층 거지. 저희 보건 일꾼들은 몽땅 그 병원 일꾼들은 저희 살 다 뗐어요. 그 군인들한테 피부로 붙여주느라고. 저도 그때 임신되었는데 저희 가장님은 뛰지 말라는데 비서는 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원이니까 또 비서가 뛰라니까 뗐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살을 한 이만큼 떼는 것 같던데 마지막에 그 마취제가 툭 풀리고 보니까 살점이 요만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허물 있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조금씩 다 다 떼서 떼서, 다 떼서 그 군인한테 붙여준 거예요. 참 놀랍네요. 나무 그것도 진짜 김일성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일성이 구를 썼다는 그 나무 한 대를 위해서 그 열 몇 명의 군인들이 아야 거기를 다 감싸고 있은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돼가지고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일 심한 군인이 생사에 막 이러니까 저희들이 피도 뽑고 막 살점도 떼주고 한 거예요. 그런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이어졌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바뀐 게 있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냐. 옛날에는 보위부가 돈이 안 통했어요. 뇌물을 줘도 통하지 뇌물 줘도 않았어요. 안 통했어요. 근데 제가 오기 한 2해 전, 그러니까 2016년도쯤 되죠.
그때쯤부터는 돈이 통했어요. 뇌물을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삭제되고 진짜 무조건 다 법대로 처리했던 사람들도 교양 처리로 나오고 이러면서 보위부에서 우선 저리 직선으로 내보내는 이런 신뢰들이 많았고 위에 사람들도 노골적으로 우리 숙제를 하는데 네가 좀 보태라. 비꾼들처럼 가서 돈 받아다가는 자기네 숙제를 하고 그 사람이 일을 무마해주고 이런 게 많았어요. 숙제를 한다는 게 받아서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조금씩. 상급에서 내라니까 자기 집에 거는 못 내가겠지 하니까 또 그가 범죄자들한테서 돈을 착취해다가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걸 듣기 좋게 숙제라고 명칭 달고. 북한에 동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이게 밤에 전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뭐 바빙우 다지고 전기가 네.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 동상 주변에는 불을 좀 켜놓던가요? 동상 주변에는요 항시적으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동상 주변에 명절에는 그 불을 증가시켜서 더 환하게 켜놓고 거기에 아예 그 학생들이 군무까지 서요. 그 동상 보이 때문에. 동상을 지키는 거죠, 예. 밤새. 명절 전에는 항상 그 동상을 지키면서 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그 동상을 지키는 거예요. 교대질로. 동상을 밤에 불을 켜가면서 환하게 비추고 예. 그리고 지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충성심.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지속화되어 온 거라 그거는 내가 엉당하게 내가 청년동맹원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럼 그 동상을 보면서 느끼던 그때 감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내 가정도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응?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동상이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지하로 데려가서 이렇게 보호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평양의 군수산 기념궁전 같은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하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이중으로 뭐 그런 게 다 돼 있다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방마다 세워진 동상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동상 폭파 사건도 있었잖아요. 청진이든가 함흥이든가 동상 폭파 사건이 있어가지고 동상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한 일이다 하고 엄청 북한에서도 TV에 보도에 나오고 이렇게 우리 공화국을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저희는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와보니까 실제 전쟁을 싫어하는 분들은 다 여기 있더라고요. 미사일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혹시 주민들은 많이 안 할까요? 처음에는 미사일을 만드는지 몰랐어요. 저기서 인공위성 쏠 때까지도 몰랐어요. 내 나라에서 저렇게 나쁜 무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것도 몰랐어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저러는 게면 그 나달이라도 하나라도 수출에다가 우리를 먹였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알지 실제 그걸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추면 내래는 어떻게 죽겠는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지 장담을 못하니까 다 안 비추지만 한마디씩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야, 이 사람들도 이제는 악이 바칠 대로 바쳤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 생활에서 이제 지쳤어요, 저 사람들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원하는 거 다 얘기 못하고 이런 생활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다들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 중에 생활총화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매주 생활총화를 하면서 드셨던 생각은 어땠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생활총화 너무 싫었고 그 얽매임에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총화를 진짜 너무 안 가서 어떨 때는 출장을 시키겠다 하더라고요. 시키겠으면 시키라. 아니 내가 집에서 한 주일 노는데 생활총화를 매주마다 꼬박꼬박 토요일엔 가요. 내 생활총화를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내 생활이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생활청화를 하죠. 근데도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상비판이 없으면 안 한 채예요. 호상비판 하고 앉으라고. 그럼 내 이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못 해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비판해요? 또 여기 앉은 사람 막 둘러봐도 누구 하나 어느 사람은 저 사람 뭐 잘못했던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호상비판할 게 없다고 내가 이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내가 호상비판하지 어떻게 호상? 이 형식이 뭘 필요하냐? 우리를 솔직히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하도 필요 없는 생활청화를 맨날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냐? 도움도 없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되냐? 오히려 반감만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도 매일 시켜요, 매주마다. 이 군 복무 기간이 북한에서는 10년이잖아요. 네. 남자는 10년, 뭐 여성은 또 7년 이렇게 되는데 이 군 복무 기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자들은요 10년이다 보니까 이제는 막 거기 가서 애 낳고 가정생활까지 하다가 와요. 부대에서 내려와서 뭐 이따금씩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긴 것도 괜찮고 애가 좀 그래도 괜찮다. 무조건 그 낚아채선 자기 딸을 그저 무조건 안겨주고 자식까지 낳아서 아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집에 오니까 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애하고 아야 애 엄마는 아야 또 한지에 낳는 사례도 있고. 아내와 아이를 원래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예. 그냥 이렇게 뭐 따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어이구.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이 집을 못 들어오는 거죠, 여자는. 왜? 처음부터 승인 안 된 가족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승인될 때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 말 내가 이해시킬 테니까 당분간 집에 가 있어라. 당분간 집이 뭐예요? 일생 가는 거죠. 애만 낳는 거죠. 아유. 그런 신뢰가 많아요. 아니 그 여성들이 같이 살면서 좀 아이도 낳고 임신도 하고 했었을 거잖아요. 그래도 네.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관 안 해요. 그 여성들이 북한에서 임신을 하면 그래도 좀 대우가 달라지진 않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산전 산후 휴가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그 법조항으로 법령으로 내려 그거지. 오히려 임신하면 조금 부담감이에요. 왜냐면 애를 낳아야지 키워야지 그 애 낳는데 포대기를 해줘야지 저기 뭐야 애 기저귀를 만들어줘야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진짜 한 명을 낳고는 또 다 안 나와요. 이제는 요즘 그래서 그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예, 저출산이 많아요. 미국인 중에 오토 원비어라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벽에 있는 그 구호를 뛰어다가 신발을 쌌고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그 북한에 잡혀 있다가 미국으로 그 결국에는 정신이 있을 때 넘어가지 못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네, 보도로 한번 봤어요. 기자 그런 회견하는 걸 봤어요. 기자회견을 했죠. 네,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면서 북한에 예, 북한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데 돌려보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막 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 야, 북한은 아무 사람이나 다 잡아다가 저렇게 사람 만들어 죽이는구나. 제 나라 사람도 만들어 죽이는데 외국인이야 더 못 만들어 죽이겠어? 아까운 청년을 진짜 순진하게도 생겼더만 키도 크고 그런 사람 그저 돌려보냈는데 그저 돌려보냈겠어요? 뭐 어떻게 주사를 놔서 돌려보냈든지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인체적으로 뭐 뭔가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었죠. 예. 2016년에 있던 사건이라서 아마 계신 동안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보신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빚도 그 청년이 그때 그 돌아가게끔 도와준다 이런 그 보도 그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는 일체 그런 걸 안 보여줘요. 저희한테는. 그래도 어쨌든 그 오토원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는 쟤도 잡아다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네. 거죠. 어떻게 할지 너무 눈에 뻔히 보인다 네, 이런 뻔히 느낌이었을까요? 보이니까 저 사람은 죽었구나. 죽었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돌려보내서 가자마자 죽었다는 거 여기 와서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추석이 이제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데 네. 북한의 추석은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한국은 이렇게 제가 작년도도 추석에 이렇게 가봤지만 추석이 간소하고 또 추석에 누가 음식을 이고 지고 매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가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싸가고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 올리고 오고.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전날부터 떡가루를 봐야 되고 전을 부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삶아야 되고 아무튼 오만 못 자고 해가지고 아침 9시면 그걸 운수수단이 없어요. 자전거 뒤에다 차고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지고 가고 산에 가야 돼요. 조상로에. 조상묘에 예. 다 음식을 사람 엄청 물결이 넘쳐요. 넘쳐. 여기는 차를 그저 쭉 갔다가 그 며칠 전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당날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차로 다 가지만 북한은 사람에 깔려 죽어요. 당일날만. 아침에 다들 이렇게 네, 간다는 얘기죠. 다 그때 떠나요. 부산 가름장으로 가는 도로가 조금 좁아요. 이렇게 그 산비탈이라 산비탈 딱 밑에 이렇게 도로를 좁게 냈는데 그 길로 사람이 물결이 지나가는 게 발 디딜 틈이 없이 지나가요. 그나마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음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사람들에 따라서 이 여건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 추석의 명절에 갈 음식감을 마련하는 돈을 마련하느라고 하루 한 주일을 진짜 열심히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재고 싼다는 게 뭘 싸냐? 낙지 3마리도 못 사요. 1마리. 돼지고기 1kg. 콩나물 1사발. 녹두나물 1사발. 이렇게 가지가지 싸야 되니까 그다음에 잎살도 한 2kg 사서는 떡을 해야 되잖아요. 떡도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또 기름이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도 한 병을 못 사고 병에다 요만큼씩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집들은 또 미네 떡도 못 해가는 집도 또 있어요. 밥만 해갖고 가는 집도 있고. 밥에다가 반찬 한 3가지, 무반찬 이렇게 해서 반찬 3가지만 해갖고 가는 집도 있고. 그래서 추석의 모습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남북한이. 네. 그럼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다른 명절로 가볼까요?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아무런 의의도 없어요. 우선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크게 번지지 않아요. 왜냐면 12월 25일인데 그 대신 12월 27일이 헌법절이에요. 차라리 헌법절을 더 이렇게 막 이러지 크리스마스를 저희는 안 즐겨요. 25일이 크리스마스고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12월 24일은 대신에 다른 명절이지 않나요? 김정숙 12월 24일이 김정숙이 생일인데 이제 김정숙이 생일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잘 안 세요. 옛날에 김일성이 때는 김정숙이 생일을 세셨어요. 어머님 탄생일이라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가서 동상에다 갖다 꽃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김정숙이까지는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새해가 되기 전날 네. 이럴 때는 특별한 풍습이나 명절 되는 게 있나요? 새해에 들어서면 우선 새해에 들어서는데 그래도 잠깐씩은 불을 져요. 전기를 조금 예, 주는 거예요? 전기를 잠깐씩 주는데 1시간 반 이 정도씩은 줬어요. 그래서 그 설맞이를 보느라고 설맞이 애들이 이렇게 설맞이 공연을 좀 보고 파서 그 자지 않고 불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불이 1시간 오는 거 보면 설맞이 지나갔거든요. 설맞이 공연하는 그 TV 시간이 예, 지나. TV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 욕을 해요. 쌍 개새끼들이. 그래도 불을 조금 준다는 게 설맞이 할 때나 주지. 애들이 공연하는 때나 주지 하면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나마 설맞이 전에는 또 불이라도 오니까 가서 떡이라도 해 먹게 가루 그 떡가루 보는 거만 해도 괜찮은 거죠. 진짜 죽을 게 여자들이에요. 그 떡살 그 불른 그 그릇 그 버치들 들고 여기에 불이 왔다 하면 저기를 달아가고 또 여기에 불이 왔다면 여기를 달아가고 못 살아요. 진짜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 미사일은 계속 만들고 뭐 핵은 만들고 하지만 뭐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게 없으니까요. 그 돈으로 아무리 내 돼지 같은 생활을 한다 해도 배만 부르면 그래도 그나마 아우 내 이 배부른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지 않겠어요? 저 나라는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래요. 이 나라야 무슨 뭐 간부들이 살기 좋은 나라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 여러 가지 하라는 것들 중에 그 퇴비 전투라는 것도 있죠. 예. 농사를 짓자면 비료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비료가 없으니까 근본 땅이 태화돼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비료, 그 진짜 알비료, 무슨 이런 질환비료, 이런 비료 대신에 변소를 퍼서 그 퇴비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싼 그 똥을, 결국 똥을 겨울이니까 올려서 그걸 밭에다 내는 게 전투다. 전투로 만들어 놓고 퇴비 전투를 아직 1월 딱 세고 1월 3일부터는 맨날 머리에다가 그 똥 흘리고 맨날 그 농촌들에 가면 그 진짜 그 깽가리를 치면서 숱한 사람이 갖다 부려놨다는 게 요만밖에 안 돼요. 이쪽에서는 이쪽 거 채가고 이쪽에서는 이쪽 거 채다가 자기네 실적을 만드느라고 이런 완전 퇴비 싸움 거지 똥 싸움 거지 다 해요. 이게 1인당 얼마 정도의 그 예, 과제가 있어요. 근데 해마다 틀린데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제를 해라. 못한다? 그럼 돈이라도 내라. 퇴비 사겠다는 거예요. 또 공장 기업소는 퇴비를 바쳐요. 퇴비 반출증 가야 배고표를 줘요. 그러니까 그 퇴비 그 받는 그 아가씨하고 사업을 해서 뇌물을 줘서 예, 뇌물도 안 통해요. 현금이 통해요. 현금을 주고 돈을 주고 이짝 사람들이 퇴비를 가져가는 것도 이짝 사람들한테 갖다 팔아먹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서로 팔아먹고 훔쳐가고 예. 서로 퇴비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 화장실에 거를 못 훔쳐가게 막 잠가놓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열쇠. 그러게 개인 집들은 다 화장실을 가고 파도 못 가요. 공동 화장실은 어지러워서 못 가고. 지저분해서 못 가고. 예. 개인 화장실은 다 문을 열쇠 걸어요. 그거 잊어먹는 날에는 자기가 그 퇴비 반출을 못 하겠는데. 남이 퍼가니까 몰래. 그래서 못 훔쳐가게 다 네. 잠가놓는 거죠. 그러면 그 북한에서 TV 채널은 몇 개 채널을 보셨나요? 각 지방들은 채널 원래는 한 개 채널밖에 없어요. 5통로밖에. 근데 평양만은 자 12통로는 저기 만수대 통로, 뭐 5통로는 저기 중앙 통로, 그다음에는 어느 한 개 통로는 개성 통로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평양은 3개 통로고 각 지방들은 한 개 통로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한 개 채널만 볼 수 있는 네, 거죠? 한 개 채널만 볼 수 있는데 무산 쪽 같은 데는 원래는 다 그 최신소에서 와서 다 고정하고 가요. 근데 그 고정을 뜯어가지고 중국 것도 보는 거죠. 중국 것도 몰래 보고 또 한국 드라마 영화도 한국 드라마도 있죠. 보는데 대체로 이제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TV로 한국 드라마를 안 봐요. 그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메모리 주면 다 잡아오는데 메모리 USB 메모리 예, USB 요만한 그러니까. 거를 뭐 한국 드라마 한 3개, 2개 막 이렇게 잡아오는데 섹스도 잡아오고 뭐 별거 다 잡아오는데 뭔 채널로 돌리면 보겠어요. TV 채널 돌린다? 꿈도 못 꿔요. 불이 안 오니까. 어차피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이게 중국 요만한 27쪽, 25촉짜리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
거기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예, 거기서 텔레비를 보는 네. 매물을 꼭. 그래서 한국 영화하고 드라마를 보는 걸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뭐 반동사상문화외교법, 뭐 청년교양부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법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 오니까 이제는 한국 드라마들이 조금 지겹기 시작한데 그때 거기서 봤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억도 잘할까 이 딱 현실 갖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이랬어요. 진짜 태양의 후예도 그때 보고 왕관의 식설들도 다 북한에서 왔어요. 현실에 가까우니까 말도 따라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인절고기 싸먹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말까 결국에는 이 영화 한 편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한국 영화를 봤다 남조선 기레 영화를 봤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화 5년 이상 10년 섹스 봤다 아예 못 나오는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물, 네, 성인. 성인물들은 원래 북한에서 보면 크게 처벌받잖아요. 못 나오는 데 가죠. 성인 영상물을 봤다고 해서 정치범승소를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었나요? 인식을 먼저 가지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걸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감정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걸 들키면 넌 죽겠구나. 근데 어떻게 들키지 말고 그래도 재밌게 봐야지. 네, 이게 아무래도 본능이죠. 보고 사람 싶어지는 거죠. 본능이에요. 이거는 20대도 같고 30대도 같고 70대도 같고 똑같아요. 성인 그걸 본다?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보면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껴서라기보다 취밀로 재밀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이게 많이 동반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니까 더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리고 못 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더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실제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정치범승소를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저 나라 땅이 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심인 거예요. 왜냐면 다 불만이에요. 왜? 그거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사상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인 영물 봐서 어디 가서 네 남자하고 한번 그거대로 따라서 한번 섹스를 해봤다 하면 그 사람이 사상이 나빠서 한 건 아니잖아요. 생활을 하고파서 나도 한번 뭔가 그게 제대의 오락이라니까 그 제대의 오락을 한번 느껴보고 파서 해본 건데 거기에서 사상이 변했다고 그 사람을 저런 정치범죄 사람 보내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불 밑에 인생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쾌락 한 번 못 느껴보고. 즐거움 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걸 파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또 마약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가 있죠. 네. 그 마약으로 조금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도 많고 가정 파괴된 사람들도 많고 그 마약으로 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듣건대는요. 진짜 망해가는 나라가 마약이 성한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요. 내일 당장 옥수수밥을 해먹어야 될 쌀을 들고 가서 마약을 바꿔먹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그냥 그랬어요. 이 옥수수밥을 내일 아침밥이 아니냐. 이걸로 저거 빙도 바꿔먹고 배 부르냐. 온 가족이 살만하냐. 상관없대요.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생활에 너무 딸리고 하니까 거기서 위안을 찾는 거죠. 그걸 조금 하면 그래도 마음이 고나마 곰시나마 편안하고 걔도 다른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약이 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약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는 거죠? 인식은 있어요. 그리고 통제한다는 인식도 있어요. 주의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있어요. 근데 뭐냐 사람들이 그 고된 생활, 노동, 육체가 다 이지러지는데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뭐 하고 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게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금방 그때 어려웠던 생활을 바로 잊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신 후에 한국에 오신 후에도 그 여러 해 동안 그 꿈에서 북한에 다시 돌아간 꿈을 꾼다던가 혹은 탈북해서 온 도중에 잡힌다던가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하던데요.
자, 내가 먼저 가겠으니까 두 명이 같이 따라오세요. 따라갔는데 가다가 세 명 다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넘자던 게 못 넘었어요. 밤 옥수수밭을 헤매고 내가 날이 푸른푸른 밝아서 뚝 서니까 내가 처음에 왔던 첫 위치에 온 거예요. 이러다 나니까 온밤 헤맸어요. 그 드라마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악몽을 꾸는데 계속 헤매요. 근데 두만강을 못 넘어요. 꿈속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계속 예. 북한에 잡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있고 그런 꿈을 많이 꾸신다는 예. 거죠. 주변에 있는 애들도 가끔씩은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살던 그 꿈, 올 때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 꿈. 그게 굉장히 깊이 남아 있나 봐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시는 과정은 그러면 어떠셨어요? 어떤 것들이 어려웠나요?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 북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알아야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처음에는 유영도 치과에 들어가서 저 북한에서 간호사질을 좀 했으니까 유영도 치과에 들어갔어요. 북한 치과, 이 남한 치과가 차원이 틀려요. 기계가 틀려요. 북한 치과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이런 이름들이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딱 15일 일했어요. 난 못하겠다. 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조리 자격증이 없는데 북한 음식과 여기 음식이 어쩌 차원이 틀려요. 조미료를 알아야 되잖아요. 외우는 게 진짜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고 악을 쓰고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안 배워주겠다면 아이고 꼬리를 잡고 막 가서 이게 무슨 이름인가 이 조미료 이름을 말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어느 때 들어가야 되지 이건 어느 때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한 15일 만에 단독 근무를 섰어요. 그러다 나니까 거기 사람들도 북한 사람이라고 감히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무시하는 어쨌든 그런 말로는 아니지만 예 말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동이나 얼굴 표현에서 좀 그래도 살짝 나타나. 지금은 그러면 지금의 생활은 만족하세요? 예 너무 만족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단지 군심이 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떨 때는 뭐 보험사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무속이랑 말하는데 말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대답을 하다 나니까 어떨 때는 막 안 들어야 될 보험도 막 이렇게 들게 보험이요? 돼요. 전화 예, 왔을 예, 때? 예. 보험사들이 무슨 전화 와서 했습니까? 하면 마지막 까만 들리니까 그리고 금융 쪽의 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애기나 같죠. 뭐 이제 언지 햇수로 진짜 4년이니까 지금 배우는데 올해부터는 또 달라요. 조금 그래도 세상이 보이고 눈에 튀어요. 그리고 내년은 또 조금 더 발전하겠죠. 한 해 한 해. 그래서 근데 마음은 너무 편해.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누가 날 잡아갈 일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라고 강요할 일이 있어요. 북한은 세워놓고 할 때까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시키니까 그건 진짜 그렇지만 여기야 트라우마 남을 일이 없죠.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쭉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 땅이나 이 땅이야.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걸 많이 느끼고요. 왜냐면 나는 저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이 그래서 길에서는 막 미국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이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브로커질을 하면서도 여기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들었어도 오직 우리가 저기로 가면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그런 게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로 와 보니까 나만 열심히 살면 진짜 누가 너를 보고 무슨 고기를 왜 먹니? 저기 북한에는 조금만 살아도 고기 사 먹어도 고기를 뚜물에다 못 버려요. 버리고 파도. 왜냐면 그 뚜물 가져가는 집에서 이 집은 수입대 지출이 맞지 않는다고 가서 고발을 하거든요.
이 집에 문도 못 열어놓고 저희는 말도 살랑살랑 해야 되고 밤이면 둥강아지를 다 이렇게 이 천막을 치고서 집을 새까맣게 만들어 놔야 되고 우리 집에 불이 안 켜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제 나라 땅에서 제 나서 자란 고향에서 살면서 도적 고양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나서 자란 고향도 아닌데 너무 편하게 밝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신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라본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